오후에는 영어 도서관 가서 영어 책을 읽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됐다는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입금해야 됩니다. 요게 이제 23살, 24살 아니고 네네, 3살 때, 4살 때 다른 세상이군요. 대치동 학원가에는 이른바 3대 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4세 고시, 7세 고시, 그리고 수학학원에 갈 때도 입학시험. 글쎄요, 지금 강남구 대치동,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선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대치맘을 패러디한 것도 굉장한 또 유행 혹은 또 이제 논쟁까지도 번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 책은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심층 분석, 대치동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 중에 한 분,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전달로 듣다가 이제는 책 저자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특별 취재팀을 구성을 해서 대치동을 집중적으로 취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 출입을 했었는데요. 네. 교육 그 파트 중에서 여러 군데 중에서 이제 교육을 출입했는데, 교육을 출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치동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정부에서 정책이 나와도 가장 먼저 저희가 취재하는 게 대치동이 어떻게 반응하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책을 꾸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은 그래서 사실 그냥 딱 대치동 이거 하나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치맘인 것처럼 가서 취재했나요? 그런데 정말 저는 대치맘으로 분했죠. 왜냐면 학생으로 분하기에는 이미 너무 나이가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취재할 때 특별히 조금 이제 어려웠던 점이나 아니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별취재팀 전원이 미혼이고 아무도 아이가 없었는데 저 빼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대치동 키즈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지식이 그 있고 지역에서 네. 공부를 했던 네네네. 사람들. 그래서 어떤 친구에 따라서 뭐 어렸을 때부터 한 애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만 간 애도 있고 하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렇게 지리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걔네들은 좀 쉽게 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을 이번에 처음 가봤거든요. 교육을 출입하면서. 취재하면서 처음 가봤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었죠. 야, 근데 그러면 이제 저자 4명 중에 3명이 어찌됐든 간에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쓸 수 있었을까? 하여튼 현상. 네. 현상을 또 이제 진단하는 얘기고.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잖아요, 대치동. 언제부터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강남이라는 데가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중심지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대치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3년에 이제 편입이 됐고 한 70년대까지만 해도 뭐 다른 강남이 그렇듯이 다 시골 마을이었는데 사실 대치동이 큰 것도 정부 정책이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원이 종로에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뭐 인사동의 종로학원, 뭐 정일학원, 수렴동의 대성학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때 중고교 입시가 폐지가 되고 야간 자율학습이 강제화되면서 재수 종합학원이 이제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러다가 1970년대 후반에 정부가 서울 확장에 따라서 인구 재배치를 들어가면서 그 중심지에 있는 학원들한테 사대문 외곽 그리고 강남으로 이전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학원들이 뭐 노량진이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갔는데, 그래서 노량진 학원 시대가 있다가 다 기억하실 텐데 1980년에 과외금지 730 그 교육개혁 대책이 나오면서 과외금지가 했는데, 사실 이때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재학생 학원도 수강이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재학생들이 학원에 못 다니면서 이제 그때 노량진의 그 재수학원들이 됐는데 1990년대에 또 한 번 정부가 정책을 펴는데 이때 강북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소위 파락군으로 불리는 그런 학교들이 이전을 하면서 이제 학구열이 높은, 이제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강남으로 이사를 오시고 자연스럽게 대치동 쪽으로 이제 학원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책을 보면은 6살 A군의 하루를 이제 쫓아가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 6살 아이의 스케줄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보다 봐요. 어떻게 됩니까? 하루 일과. 좀 대략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는 되게 인상적인 게, 저희도 막 출근 준비할 때 라디오 성공예감 같은 거 틀어놓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영어 애니메이션이나 동요를 들으면서
유치원에 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가서 한 9시부터 3시까지 네. 좀 길어요. 영어 유치원은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영어 사실은 유아 영어 학원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영유라고 하죠. 네. 이제 거기에 가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3시 반에 이제 전문 보모 하원 도우미 같은 분이랑 이제 같이 하원을 한 다음에 아하. 피아노 학원 그리고 수영 학원을 갑니다. 그리고 한 5시쯤 집에 와요. 그럼 이제 저녁 먹을 때까지 좀 시간이 비잖아요. 그럼 유치원 숙제를 하고 또 수학 학습지를 풀고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는 격일로 뭐 영어 회화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학이나 한글 학습지 선생님이 오셔서 또 수업을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한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고 근데 이제 또 중요한 게 10시 전에는 자요. 왜냐면 수면 시간이 이제 성장에 도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잡니다. 그리고 이제 주 1회 정도 평일이나 주말에 사고력 수학 학원을 가고 사고력 수학학원. 네. 이제 주말에는 이제 친구들이랑 농구 교실에 오전에 가고 또 오후에는 영어 도서관 가서 영어 책을 읽으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 보내더라고요. 되게 이제 빽빽한 스케줄인데 참고로 6살 아이라는 거. 네. 6살 아이라는 거. 근데 이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6살 A군의 사례를 이게 들었는데 이거를 그 지역에서는 보통의 사례예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여기에서 뭐 학원 한두 개가 빠지고 혹은 뭐 과외 한두 개가 더 붙고 이런 차이가 있지 뭐. 진짜 영어가 중요하긴 중요한 거 봅니다. 일어나는 그렇죠. 것부터 이제 영어 동요,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을 해서 잠잘 때까지 영어 책도 읽고 아까 그 4세 고시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영어랑 관계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사실은 어학원이에요. 그냥 학원이거든요. 원래는 영어 유치원이라는 말은 없는 거고. 네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교육법상. 네네 교육법상. 그래서 영어 학원 유치부인데 이제 대치동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24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한 3세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는데 3세부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도 떼지 않고 가는 거예요, 사실. 그 아이들한테 이제 펜을 그때부터 쥐어주는 건데. 아, 그래서 그 왜 이수지 씨가 패러디한 대치맘일 네. 때 애가 영어 학원 다녀서 뭐 거기서 기저귀를 배변 뭐 훈련한다고 했다 하는 이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3살 때부터 보내니까. 그래서 3살에 가는 게 유명한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A 유치원인데 여기가 이제 10월경에 원생을 모집하거든요. 이런 데가 또 모집하는 시기가 다 있습니다. 10월에. 그러면 이제 신청일이 딱 되면은 바로 접수를 해야 돼요. 기존에 안내됐던 링크에 들어가서 바로 접수를 하면 선착순 등록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임영웅 씨 콘서트 티켓 사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됐다는 문자가 오자마자 바로 입금해야 됩니다. 입학금 바로 입금 안 하면은 바로 다음 차례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곳이지만 사실 4세가 되면은 모두 다 그만두는데 왜 그만두냐? 방금 말씀하신 그 4세 고시. 이 4세 고시라고 불리는 게 한 G라는 유치원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레벨 테스트를 이제 저희가 4세 고시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3살 때 들어가는 영어 학원 유치부가 따로 있고 그걸 또 이제 고시라는 걸 보고 4살 때 다른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3살 때 영어 유치원에 거길 가는 이유가 4살 학원을 가기 위해서 약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유명한 이유도 이 4세 고시 통과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요게 이제 23살, 24살 아니고 네네네. 3살 때, 4살 때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릿지로 이용을 하는 또 다른 어학원이 있다. 다른 세상이군요. 네네, 그쵸. 근데 그게 그러면 이제 그 학원을 가기 위해서 4세 고시라는 걸 보는데 진짜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시험이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3살, 4살 때 뭘 알고 무슨 시험을 3살에 보겠어요? 24개월에 사실 한국말도 잘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4살 때는 좀 하지만 시저 할 때인데 예.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라든지 뭐 지금 오늘 날씨가 어떻다, 뭐 오늘 날짜가 뭐 몇 월 며칠이다, 뭐 이 정도의 뭐 아니면 또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거 정도는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알파벳으로 숫자 뭐 이런 거 간단한 단어 이런 것도 영어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3살 정도 어린이는 이제 어린이집에서 누구랑 싸우고 왔을 때 혹은 맞고 왔을 때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 이제 영어로 어느 정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4세 고시를 통과할 수 있다. 네. 4세 고시 다음에 7세 고시는 뭡니까? 이것도 영어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어쨌든 유치원 졸업반 친구들이 이제 보통 만 5세에서 6세 정도의 이제 초등학교에 간 이후에 좋은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이게 또 이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 이걸 7세고시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3세 유치원이 사실은 4세를 대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7세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따로 학원까지 다녀요. 그러니까 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보기 위한 다른 학원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4세 고시를 통과하고 아까 그 무슨 학원을 다니고 네네. 있었는데 그 학원에서 7세 고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7세 고시를 준비하는 또 다른 학원을 다닌다는 그렇죠. 거예요? 거기를 다니거나 아니면은 그 과외를 받거나. 7세 고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걸 통과해야만 그 또 유명한 영어 학원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요거는 이제 초등반으로. 네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4살짜리 어린이도 그렇고 7살짜리 어린이도 그렇고 뭔가 이런 특별한 시험? 특히 이제 어려운 시험? 뭔가 레벨 테스트라는 걸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뭔가 여기서 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대치동 학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레벨 테스트가 어려울수록 장사가 잘 됩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레벨 테스트가 어려우면은 결국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걔네들의 이제 좋은 인풋이 들어오니까 아웃풋도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웃풋을 가지고 또 광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축구왕 슛돌이를 뽑을 때도 진짜 축구 잘하는 애들만 뽑으면 좋은 팀이 되는 것처럼 영어 학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아이들이 나중에 초등학교 때 우리 영유 출신, 그쵸. 우리 어학원 출신 그렇게도 되고 뭐 그 학원 출신인데 더 좋은 학원을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광고 포인트가 되죠. 일종의 산업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정확히는 영어 유치원이 아니라 영어 학원 유치부. 네 맞습니다. 또 그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패러디 했을 때 또 많이 이제 눈에 띄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라이딩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아이를 학원에 데려다주고 또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장면이었잖아요. 라이딩이란 그러면 대치동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라이딩이라는 게 뭐 미국에서도 많이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이제 위험하니까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근데 뭐. 거기는 학교 가는데 차로 뭐 최소한 막 2, 30분 걸리니까 머니까 한데. 그렇죠. 근데 여기는 시간을 그냥 한국에서 이제 그게 학원으로 확대된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아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걸어서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그 시간 동안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걷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좀 대치동에 사시는 분들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시간에 그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잠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잠이라도 조금 더 잘 수 있게 해주려고 차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 약간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라이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마치 이제 연예인들 스케줄 이동할 맞습니다. 때 빠르게 이동하듯이 아이들도 학원 사이에 이동을 할 때 빠르게 부모가 지원을 해준다. 그 부모님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하나요? 질문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학부모들 상대로.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니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응. 저는 이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응. 저희 애는 조금 다니는 거예요. 원래 이것보다 더 해요. 근데 저는 진짜 조금 필수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것도 조금 의외긴 의외네요. 근데 또 주변하고 항상 또 그게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교를 해서 내가 더 무리한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그나마 이건 좀 양반인 편이야. 좀 덜하는 편이야.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는 운동하는 것도 신체적인 이제 발달하는 것도 뭐 저희 어릴 적만 해도 그냥 운동장 나가서 뛰어놀면 되지 않았습니까?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또 이제 놀 수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것도 돌멩이요? 이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땅바닥에 선만 그으면은 그게 다 이제 놀이터가 되는 거였는데 신체 발달하는 그 학원도 이제 돈 주고 다니고 그것도 이제 돈 주고 배우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대치동은 더 할 때. 네, 사실 뭐 줄넘기 학원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대치동은 정말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에 있어서도 모든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예체능을 하려고 하는 애들도 대치동으로 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냥 공부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태권도 학원이라든지 유치원 끝나고 나서 뭐 수영 학원 이런 거 가는 거는 뭐 기본적인 거 수준이고 뭐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발레를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조금 특성화해서 아이의 경쟁력이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거는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또 음악이나 악기 같은 것도 꼭 하나씩은 다뤄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많이 보내시고 그래서 소위 요즘에 말하면 정말 힘든 건데 육각형 인재라고 하잖아요.
예. 너무 힘들잖아요. 육각형 인재가 되는 사실 게. 그건 진짜 뭐 거의 축구 선수들, 프로 선수들 어떻게 이제 능력치 계산할 때 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에이전트들이 네.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해서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뭐 외적인 요소, 뭐 체력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농구 학원, 축구 학원, 그쵸? 네. 이런 데들도 이제는 그냥 친구들끼리 나가서 공 하나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고 또 그걸로 더 앞서야 되는 거고. 거기에 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없대요. 놀이터에 없기 때문에. 놀이터에 없고 네. 운동장이 없죠. 학원에 있죠. 근데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도 엄청나게 치열한 하루를 보내고 치열한 시기를 보내서 어찌됐든 간에 초등학교에 또 입학을 합니다. 다행히 초등학교 입학은 시험이 없네요. 학원은 시험이 있지만. 근데 초등학교 딱 입학하자마자 대입 로드맵이 시작이 된다고요? 이제 시작이죠. 아이들의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 유치원 때 이제 영어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초 1, 2, 3 이제 저학년이라고 하죠. 이때부터 이제 기초 체력을 다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국영수 모두 다양한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원을 보통 보내요. 이때 국어는 문해력을 높이는 데 집중을 하는데 대치동에 무슨 말이 있냐면 영어는 오피스텔 하나 팔면 할 수 있다. 수학은 집 하나 팔면 할 수 있다. 근데 예. 국어는 어떨 것 같아요, 선배? 더 오래 걸려? 더 많이 들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문해력을 높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문해력을 높이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수능 선배가 보셨던 때와 달리 요즘 수능은 네. 그 지문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지? 국어를 못하면 탐구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은 그렇죠. 국어.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글쓰기, 책 읽기, 뭐 2학년부터 이제 논술, 글짓기,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사고력을 키우는 기초 체력을 쌓는 거죠. 시험의 지문도 되게 길어지니까 수능 시험도 사실은 시간 싸움인데 그 지문을 얼마나 빠르게 읽고 내가 먼저 소화를 해놓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어릴 적부터 우리말 많이 하고 토론하고 책 많이 읽으면 사실 이거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네네네. 건데 아기 때부터 영어로 말하라고 하고 나중에 국어 문해력 떨어진다고 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그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이유도 사실은 예. 영어를 미리 해놔야지 나중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유치원 때 다 끝내놓는 거예요. 수능 거까지 거의. 아하. 그래서 이제 수학이라든지 제일 중요한 게 수학인데 사실 지금은 그래서 닥수라는 말이 있거든요. 닥수? 네, 말해도 되나? 예. 닥치고 수학. 그럼 뭐 축구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뭐 닥치고 공격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래서 일단은 수학을 하기 수학부터. 위해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먼저 수학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아니 물론 이게 이제 국영수 과학 다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가 배워나가는 여러 이제 축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운다. 아니 수학 공부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영어를 먼저 한다. 아 먼저 해놓는다고요. 나중에는 수학 공부해야 되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영어는 진짜 3살, 4살부터 기초를 다져놓고 꿈도 영어로 꾸게끔 해놓고 초등학교 가서 수학 많이 하면 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수학도 아마 이거를 제가 이 이름을 말하면 모르시는 분이 없을 만한 엄청 유명한 수학 학원이 있는데 여기 레벨 테스트가 굉장히 유명해요. 엄청 어렵기로 유명한데 거기도 어려워서 유명한. 합격선이 거의 막 20점이에요. 100점 만점에. 예? 엄청 어려워요. 합격선이 진짜 뭐 제가 오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작년에 1등을 한 애가 초2인데 걔가 70 몇 점을 받았더라고요. 걔 하나고 그 밑에는 거의 막 50점대가 거의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대상으로 수학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하는 건데 네네. 그조차 합격선이 20점에 불과할 정도로 어렵게 낸다. 그래서 이거 수능이랑 같이 11월 달에 레벨 테스트를 보거든요, 매년. 예. 그럼 이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이걸 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대치동 엄마들의 자부심 같은 건데, 어렸을 땐 영어 유치원 유명한데,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여기 수학학원을 다니면 이제 자부심을 느끼죠. 그래서 이게 또 편입시험도 있어요. 예? 2, 3월 정도에 중간에 이제 적응을 못하고 빠져나간 친구들. 학교 편입이 아니라 네, 학원 편입시험이 학원 있는데. 편입도 시험을. 네, 거기에도 몇천 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이 있죠. 그 학원을 다니던 아이가 빠져나가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신규를 받는데 그것도 편입을. 일종의 대학교 편입처럼. 네네. 대학교도 왜 편입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학원 편입을 위한 학원이 1년을 넘게 과외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레벨 테스트나 이 편입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 교육적으로 신경을 안 쓰고 살았어가지고 저는 굉장히 새롭게 들리는데 근데 또 그 지역에서는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3살 때 무얼하고 4살 때 무얼하고 수학학원 언제 보내고 어디가 편입 약간 나면은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학원도 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입 로드맵이라고 했는데 거의 10살이 안 될 때부터 다 아, 계획이 있어야 10살은 하는 너무 늦죠. 완전 엘리트 코스로 만들기 위한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조 선수를 키우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막 4살, 5살 때부터 뭐 스케이트 신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이 공부도 그러면 그쪽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전반적인 대치동뿐만이 아니라 현상인 게 요즘에 어린이집 많이 안 가고 유치원 많이 보내는 거 아세요? 만 3세부터 사실 유치원이랑 어린이집 선택할 수 있는데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선배? 보육과 교육? 맞습니다. 책상 여부라고들 많이 말해요. 책상. 그래서 앉아서 교육을 많이 시키는 데가 유치원이고 보육은 매트에 앉혀놓고서 방바닥. 놀아주는 게 어린이집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유치원을 많이 선호하고 그 중에서도 이제 영어 유치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커지고 있는. 그래서 어린이집보다는 유치원으로 또 이른바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영어 학원 유아반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시간 보내고 놀다 오는 보육의 개념은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그건 낭비다, 시간 낭비다. 약간은 그렇게. 3살 때부터 영어를 네. 해야 된다라는 거. 야, 근데 여기서 재밌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가 최상위권이면 돼지 엄마가 접근을 한다고요? 돼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오피니언 리더랄까 그 지역에 그러니까 교육열이 굉장히 높고 또 정보도 굉장히 많으신 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자사고나 뭐 이런 데 가려고 이제 하는 최상위권 아이들 있잖아요. 뭐 예, 예. 그런 아이들은 소규모 그룹 과외 같은 거를 선호하거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그 소규모가 아무렇게나 짜여지는 게 아니고 이런 분들이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 부모님들을 컨택을 해서 모아요. 한 4-5명을 모은 다음에 유명한 강사한테 이제 우리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강사가 돈을 얼마를 이제 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n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서 냅니다. 몇 살 때요? 아, 이거는 그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이 정도의 아이들인 거죠. 그룹별로, 나이대별로. 그러면 그 엘리트 교육을 받는 아이들 중에 엘리트를 또 선별을 해서 그렇죠. 소규모 보통은 이제 과외를. 중학교 이후로 해서. 근데 정보력이 강한 사람을 돼지 엄마라고 한다. 그 지역에서 쓰이는 표현인 거예요? 네, 그냥 그 업계에서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그게 누구 특정인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정보력이 강한 혹은 이제 리더가 되는 엄마들이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엄마들 모임에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요즘에 누가 잘 가르친다더라, 뭐 누구 반에 들어가야 된다더라 이런 거를 이제 하려면은 그런데 꼭 가셔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엄마들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하세요. 빠질 수는 없고 맞아요. 정보력에서 나만 뒤처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모임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 소규모 엘리트 교육에서도 암묵적인 규칙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학생, 여학생을 같은 그룹에 잘 넣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렇죠. 그게 결국은 그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뭐 고등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다 하진 않아요. 왜냐면 걔네들이 결국은 내신 받는 경쟁자니까. 그래서 뭐 전교 1, 2등을 같은 반에 넣지도 않고 약간 그런 결국은 이제 내신을 잘 받아야 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몇 가지 뭐 암묵적인 룰들이 있는 거죠. 그 소규모 어떤 교육을 받는 그 엘리트 집단을 만드는데 그것도 안분이 되게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 엄마의 역할이 중요하다. 네. 정보력도 중요하고 그 안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야, 근데 이게 참 좀 씁쓸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대치동에 그렇게 한의원이 많다고요? 물론 이제 한의원은 다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네, 맞아요. 대치동에서 더 눈에 띄는 이유는 뭐예요? 한의원 같은 경우가 학원이랑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것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인데, 그러니까 병원을 다른 지역으로 가기엔 또 시간이 너무 아까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건물 아까 안에 그 연예인 있는 스케줄처럼 이동을 네네. 시켜주듯이 빠듯하게 하루를 보내는데 빠듯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주로 마시는 게 뭐 이제 총명탕 같은 거 많이 먹고요, 친구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 한의원에 학생들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지방에서 대치동으로 원정 오는 친구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이제 혼자 오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 같이 오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사실 부모님도 너무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힘드셔서 한의원 찾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좀 이제 씁쓸한 단면이기는 해요. 너무 힘드세요, 다들. 시간도 아껴야 되고. 네. 또 지역에서도 그러면 이제 대치동으로 아이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차가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도 뭐 토요일에 지금은 토요일 학교 안 가죠. 뭐 그럴 때 버스 같은 거를 대절해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다 그 버스를 타고서 다 같이 학원으로. 대치동으로 와서 주말에 수업 듣고 다 같이 집에 가고 이런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치동에 있는 특정 학원을 가기 위해서 지역에서 뭐 버스를 동원해서 특히 주말에만 가거나 평일에만 가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그 씁쓸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의 교육을 하기 위해선 대치동 전세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맞아요. 대치동 전세로 가시는 걸 이제 대전동 간다라고 어떤 분들은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이것도 되게 씁쓸한 표현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역에 있어서도 내 아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또 가야 된다라는 부동산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공인중개사분이 교육 컨설턴트 역할까지 한다고요? 저희가 이제 부동산 쪽 이야기도 다루었거든요, 책에서. 근데 네. 부동산에서 이제 그래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원하는 매물을 소개해 주려면 학군이라든지 이런 학원 정보에 엄청 빠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 와서 부동산을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애가 5학년이에요. 아들이거나 뭐 딸이에요. 예. 성별도 중요해요. 왜냐면 학군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우리 예산이 얼마고 전세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디가 좋을까요? 어느 아파트가 좋을까요? 맞춤형으로. 네, 어디가 가능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개사분들은 뭐 매물 컨디션이라든지 뭐 인프라라든지 뭐 주변 환경이라든지 뭐 교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단지에 들어가면은 어디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를 갔다 고등학교를 간다. 학원은 이쪽이 더 가깝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주셔야 한다고. 대치동 지역에서 공인중개사 하시려면은 그 부동산 어떤 분석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교육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하셔야겠네요. 그러니까 직장 교통 수요보다는 학교와 학원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 목적이 다 그거니까. 네, 99% 전세 월세 90% 이상은 다 사실은 교육 때문에 오시는 거니까요.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어떤 뭐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이런 거 물어보러 대치동 가도 되겠네요. 아마 잘 대답해 주실 겁니다. 다른 지역 계신 분들과는 이제 확실히 또 달라야 하고, 또 이분들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간에 중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필수 수단인 거잖아요. 근데 좀 인상적이었던 게 한 중개사분께서, 근데 본인은 이제 그렇게 막 와서 상담을 할 때 애한테는 물어봤냐고 꼭 물어보신대요. 왜냐면은 사실 여기서 다 잘 돼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워낙에 조금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스케줄이 너무 빡빡하고 힘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그냥 넣는다고 애가 거기에 다 적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살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교육을 받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물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야라고 하겠습니다만, 그 아이가 이걸 얼마나 또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렇죠. 얼마나 또 따라갈 수 있는가? 또 그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가? 아이들도 혹시 뭐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봤나요? 아이들에게 뭐 좀 물어봤어요? 아이들이 진짜로 그걸 원할까요? 대치동의 삶을? 저는 아이까지는 아니고 이제 재수생이라든지 아이죠. 그런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이제 그 친구는 재수를 해서 대학에 간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해야 됐었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대요. 근데 지금 들어간 대학에 굉장히 만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만약에 대치동에서 공부 안 했으면 여기는 못 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 한 가운데 있으면은 당연히 그러한 삶이 당연한 건 줄 알겠죠. 모든 세상 아이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는 줄 알겠죠. 특히 그쵸. 뭐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생이면 그들이 겪어본 게 결국은 그게 이제 세상으로 비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변도 다 그럴 거고. 이게 또 중요한 게 경제적으로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유아 전문 영어 학원에 거의 5년을 보내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3살 3, 4, 때부터 5, 하면은 7. 예, 그렇죠. 그리고 초중고 12년이 있고, 그렇죠. 약 17년간의 이제 요것만 놓고 봐도 대입 로드맵인데, 사교육비는 얼마나 될지. 근데 이게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렇게 따져볼수록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금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영유 같은 경우에 한 달에 보통 한
학원비만 해가지고 한 100만 원대 후반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 교재비, 피복비, 급식비 뭐 이것저것 많이 붙습니다. 이런 게 합치면 거의 300만 원 가까이 돼요. 여기에 월 300.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영어 유치원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뭐 과외도 받고 학습지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4, 500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요게 취약 전에요? 네. 근데 이제 뭐 좀 넘어와서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냥 단과 학원에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이제 학교가 다니니까 네. 단과 학원이 보통 5, 60만 원 정도인데 거기에 교재비까지 합치면 이제 7, 80만 원으로 올라가고 근데 보통 친구들이 평일에 한 2개, 주말에 한 3개 듣더라고요. 그럼 5개죠. 그러면 이제 학원비만 350에서 400인데 여기에 관리형 독서실이거나 스터디 카페 관리형 같은 걸 많이 다니거든요. 네. 요즘에. 이제 거기 한 달에 한 60만 원에서 뭐 서비스에 따라서 한 80만 원, 좀 비싼 때 100만 원 뭐 이 정도 해요. 이러면 이제 한 달에 이것도 400에서 500. 그러니까 고등학교 3년만 대충 따져도 한 1억 8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재수를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또 상황이 복잡해지죠. 이제 재수 종합학원에 뭐 생활비에 뭐 월세에 그러니까 집이 대치동 근처가 아니면 월세도 들어가니까요. 아니면 기숙학원에 들어간다든지 이러면 또 스터디 카페도 또 다녀야 되고 아니면 뭐 관리형 독서실이라도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한 달에 뭐 한 6, 700? 그러면 거의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10억 원 가까이 드는. 이야, 이거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어떤 옵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야, 이거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능력, 할아버지의 재력 뒷받침이 안 되면 사실은 또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 그래서 요즘에는 대치동 학원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유학을 보내는 분들도 늘어나신대. 왜냐면 옛날에 유학이 싸다. 보딩스쿨 보내면 한 $10,000 드니까 10,000불 드니까 그러면 1억 요즘 환율로는 1억 4천인데 예. 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든다는 거예요. 대치동 학원 보내나 보딩스쿨 보내나. 그래서 보딩스쿨 보내는 분들도 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약간 경제력이 이미 좀 되시는 분들. 할아버지의 재력, 뭐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그러면 다들 이제 경제력이 좀 넉넉하신 분들이 그럼 대치동에서 아이들 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걸까? 현실은 어떻든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물론 근데 대치동에 만약에 자가가 있고 오랫동안 거기 사신 분들이면은 재력이 상당하신 분들이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약간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일반적인 중산층이라고 불리우는 분들도 최근에는 많이 진입을 한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빌라 대치동에도 이제 블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 빌라 구역이 있거든요. 네. 그쪽에는 뭐 원룸이 좀 싼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 40만 원대도 있는데 그런 뭐 빨간 벽돌집이라고 하죠, 소위. 그런 데들을 찾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력은 좀 다양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라도 그 지역에서 또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도 공부를 또 시키려는 부모들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아이 하나 키우면서 맞벌이 하면서 대치동에서 이렇게 또 치열하게 아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다들 힘들다. 다들 너무 힘드시죠. 다들 힘들다 해요. 네. 그러면서도 물론 이제 본인들이 선택한 삶이기는 한데 근데 이제 아이들은 어떨까? 스트레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대치동에 가면은 아까 한의원 얘기도 했지만 그런 뭐 청소년 심리센터 이런 데가 거의 학원만큼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 그 스트레스 그 관리가 기본이라고 하거든요. 대치동에선. 왜냐면 말씀하셨다시피 길게는 정말 영어 유치원을 처음부터 다닌 애들은 거의 17년을 그 대입을 위해서 뛰는데 그 사이에 단 한 번도 번아웃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죠. 3살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었던 건데 이것도 그 아이가 3살에 유치원에 가서 6개월 동안 다니다가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이 온 거예요. 3살 때요? 네, 그래서 색연필을 잡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유치원을 끊었다라는 그 내용을 뉴스로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있고 5살 아이였나? 아무튼 그 영어 유치원 때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대치동에서도 성공한 케이스만 있진 않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는데 그쵸. 이게 그냥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죠. 그냥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애가 내일부터 학원에 안 나와. 그러면 아 걔는 적응을 못해서 나갔나 보다. 그냥 이렇게 짐작하는 정도지 막 소문이 나진 않으니까. 계속 그 사이에서도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탈락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고 네.
또 그 탈락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학원에 편입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과외했던 학생이 또 들어가는 거고. 맞아요. 엄청나네요. 이게 무슨 뭐 유럽 축구 프로리그 무슨 선수 한 명 교체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 아는 지인 중에 한 분도 그런 이야기 이제 직접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이가 거의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아이래요. 근데 고3 때 수능 한 100 몇십 일 남았을 때 갑자기 애가 학교를 안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등교 거부가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한계 상황에 와서 근데 이제 그러면 학교 안 가도 좀 수능이라도 봐라. 난 그것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한계까지 간 거죠. 근데 등교 거부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요.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그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학교인데 아이들이 힘들어 한다는 게 그러니까 학원은 못 가겠다는 말을 잘 못 하나 봐요. 그래서 학교를 등교 거부하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님들이 심각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사교육 다이어트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조금 학원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소위 좀 엄청 빡세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라 조금 숙제도 조금 줄어들고 약간 이렇게 느슨한 곳으로 옮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정말 조금 최악의 경우라고 말하긴 그렇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안학교 같은 곳으로 옮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인가 대안학교라든지 뭐 국제학교 같은 곳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해외 유학으로 그냥 돌리는 사례도 있고. 근데 학원을 안 가는 등원 거부가 아니라 등교 거부예요. 아마 등원도 거부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학교가 더 티가 많이 나겠죠. 근데 또 어떻게 해서든 또 학원은 보내려고 하고 조금 그러면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조금 널널한 학원으로. 근데 학원은 계속 보내야는 하겠고 어려운 지정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아이들이 모두 다 그거를 다 끝까지 해낼 수는 없을 테고요. 그렇죠? 아이들의 정신 건강도 매우 중요할 텐데. 학원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 학원을 이끌어가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이른바 일타 강사라고도 하고 그 대치동에서 일하는 학원 강사분들은 이제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학벌이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많고요. 기본적으로 소위 저희가 말하는 그런 명문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어느 학교 나왔어요? 정말 물어봅니다. 그걸로 선생님들의 급을 나누고요. 친구들이 네. 조금 무서운데 아무튼 그거 학벌 좋은 사람들 많은데 그것보다 사실 더 큰 특징은 교재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자기 교재가 없는 일타 강사는 없다고 정말 단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기 교재가 없는 강사의 수업을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즌마다 또 문제도 계속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강사들도 정말 힘들죠. 그 커리큘럼 그리고 뭐 예상 문제, 실전 문제 이런 거를 그 강사가 직접 만들어서 매년 책을 내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강사님들 중에서 좀 유명하고 이런 분들은 연구소를 갖추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돈 주고 문제도 사시고. 직원만 몇십 명인 학원 강사도 있고. 근데 또 그 책만 하더라도 1년에 뭐 수십억씩 팔린다고 하고 막. 사실은 그 학원비는 정해진 게 있거든요.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학원마다 문 앞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우리가 얼마 이건지 정해져요. 그 학원비는 그 법적으로. 근데 교재비는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좀 물론 굉장히 열심히 만드시고 좋은 문제도 많지만 다 풀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교재를 사야 한다고 이런 불만도 많이 있습니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그냥 교재 버리는 게 나중에 시험 끝나고 일이라고. 근데 안 사면 불안하잖아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과 그 강사들은 그 교재비로 버는 거죠. 그게 주요 매출원이고. 상당 부분이. 혹시 얼마나 합니까? 학원비나 교재에는? 학원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단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한 달에 32시간인가 정확한 그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 60만 원 정도 하고요. 교재비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조금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교재비도 한 1, 20만 원은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 꽤 큰 편이죠. 학원비 대비해서. 근데 그 학원비 자체는 다른 지역과 뭐 1, 20만 원, 2, 30만 원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교재비와 또 이거를 몇 개를 듣느냐, 몇 군데를 돌리느냐, 교재를 또 얼마큼 사느냐. 여기서 따라서 이제 비용이 쭉 올라가는 거네요. 사실 그 인강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인터넷 강의. 근데 인터넷 강의도 뭐 1년에 뭐 얼마 해가지고 되게 싸게 하잖아요. 근데 그 수험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강의를 하나 들을 때마다 교재를 사야 된대요. 또? 그러니까 여러 개 강의를 다 들을 수는 있는데 교재를 사야 해서 그렇게 싸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또 교재를 사야 되고. 혹시 대치동 아이들 중에 EBS 교육방송 보는 학생들은 없습니까? 아마 다 볼걸요? 보긴 봐요? 왜냐면 EBS 연계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건 기본. 그러니까 그걸로만은 안 되고 네. 거기서 플러스 또 다른 학원, 네네. 플러스 다른 교재. 대치동 강사들이 이른바 명품이라고 하는 고가품을 많이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아마 강사들이 자기 어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네. 이런 데다가도 많이 올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강사분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걸로 자기들을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동 아이들은 학원 몇 명이 듣는지 보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강사한테 얼마가 돌아가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걸 곱해서 강사가 한 달에 얼마 받는지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강사는 돈을 많이 버는 강사.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강사 이꼴 잘 가르치는 강사라는 공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강사가 명품 옷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잘 가르치는 강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간의 지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더 명품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거의 강한 숫사자의 갈기 같은 나 이런 사자야 보여주듯이 그 세계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또 후광 효과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학벌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외모 또 사실 이제 학원 강사분들은 외모도 경쟁력이고 잘생긴 분들은 버스에다 광고도 해주고 버스 광고 많이 해야 저 사람이 사실은 1.5타 강사인데 1타 강사가 될 수 있고 또 마케팅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학원 입장에서 보면은 1타 강사들은 얼마나 벌까요? 수입. 뉴스에도 나오긴 하던데. 어떤 분이 얼마 받는지 사실 아는데 그거를 말씀드릴 순 없고 거의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긴 한데 정말 소위 일타 강사라고 하면은 수백억대를 받는 거는 수백억? 네네. 1년에 수백억대 연봉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그건 정말 상위 몇 명의 케이스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100억대 강사가 많아요? 손에 꼽긴 하죠. 엄청 많지는 않은데 어디에 온라인 강의하시는 수학에 엄청 유명한 그 강사님 이렇게 어디에서 하시는 영어 강사 이렇게 해서 하긴 한데 그래도 꽤 되죠. 그리고 그 수백대 일타 강사억을 받는 일타 강사뿐만 아니라 소위 이타 강사라든지 이렇게 대치동에서 근무하시는 강사님들의 월급이 다른 지역에서 일하시는 강사님들보다 훨씬 높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대치동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 네. 근데 그게 대치동 학원에서 번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거예요. 대치동 학원에서 강의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강의를 갈 때 돈을 더 많이 받으세요. 오호호. 예를 들어서 약간 좀 특정 어떤 프로그램에서 딱 떴다. 그러면 이제 다른 행사에서도 또 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약간 대치동에서 인정받았다 하면 다른 지역을 가도 몸값이 올라가는. 네. 근데 또 이분들의 영향력이 또 막강한 게 이분들이 학원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사업자니까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니까. 거의 웬만한 기업 M&A에 버금가는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주가가 막 떨어집니다. 일타 강사 한 분 빠져나가신다는 소문만 돌아도 그 회사의 주가가 흔들릴 정도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벌어들이는 매출이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온라인 강의라고 하더라도 그분의 커리큘럼이 그 강의 안에 들어있는 것과 안 들어있는 것에 따라서 그게 엄청 달라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과거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비슷하게 있었는데 일타 강사가 인기가 떨어지거나 혹은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학원이 흔들리고 그래서 소송전도 있었던 경우도 있고 그 일타 강사 빼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왜 반도체 같은 이제 첨단 산업에서도 그 직원들이 이제 이직을 했을 때 어떤 기술을 가져갔느니 정보위로 유출했느니 이래서 이제 기업과 기업 사이에 아니면 기업과 직원 사이에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학원과 강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학원과 학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약간 그쪽에서 뭔가 암투라고 하는 것도 좀 많이 벌어졌었어요. 그 강사들 사이에 어떤 댓글 같은 것 때문에라도 막 이렇게 좀 문제됐던 적들이 있고. 근데 그만큼 마케팅도 중요하고 그 수입도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예전에 2010년 전후였던가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교육업체였던 적이 있죠. 상당 기간 오래 갔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강의가 뜨고 막 그 교육에서 규모의 경제가 일어났을 때 거기가 인터넷 강의를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일타 강사에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럼요. 예전에 어느 인터뷰에선가 그 기업 회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강사 연봉이
100억이 넘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옛날 말이야. 요즘은 몇백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그런 일타 강사들의 모습이 이게 또 그런 과장된 거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경쟁이 엄청 치열하니까 한번 유명해지면은 이제 그 몰리지만 그 강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져나가거나 만약에 인기가 떨어지기만 해도 학원이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죠. 왜냐면은 대체품이 너무 많잖아요. 대치동에. 지금 유명한 학원이라고 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원의 일타 강사가 뜰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엄청 유명한 그 수학의 일타 강사도 그 다른 학원에 계셨다가 여기에 있는 일타 강사가 나가면서 일로 와서 여기에서 일타 강사가 되고 막 이런 엄청 복잡한. 네. 근데 또 전국에서 강의 좀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으로 몰려들 거고, 그 그럼요. 중에서도 또 새로운 일타 강사가 되려고 또 호시탐탐 성장을 하고 있을 테고요. 특히 대치동 학원가에서 경쟁이 특히나 더 치열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치열한 것은 아무래도 대입 시장이죠. 왜냐면은 고3. 시장을 이끌어가는 데가 대입 시장이니까 궁극적인 대치동의 목적이 대입이니까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는 곳이 이제 중등 쪽인데, 왜냐하면은 2028학년도부터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통합수능 체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중3,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고1부터 그 영향권에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작년에 발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중등 시장에서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좀 경쟁이 치열해졌죠. 그래서 지금 고1 작년 중3부터 이제 지금 이제 고교학점제도 시작됐고 대입이 그 입시 상황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부 정책이 하나 바뀌면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엄청 많기 때문에 사정권에 들어가는 학원들이 엄청 바빠집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학원가 입장에서는 교육제도, 입시제도가 바뀌는 게 더 좋은 거네요. 왜냐면은 학부모들이 그간의 많은 경험에 따라서 정부 말보다는 학원 말을 믿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게 바뀌면 학원을 찾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3년이죠 벌써. 재작년에 그 사교육 그 카르텔을 척결하고 했다고 하면서 필러문항 그 배제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도 제일 먼저 반응을 한 게 대치동이었습니다. 이제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준 킬러 문항 대비 막 이런 게 나오고, 의대 증원한다고 작년에 발표하니까 그러면 이제 의대반. 의대반 거기에 직장에 있는 의대반. 직장인 의대반. 그런 거가 이제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이길 수가 없죠, 사실은. 중3이 없다. 대치동에는 중3이 없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대치동에 있는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의 목표는 고등학교 좋은 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고등학교 좋은 데 가는 이유도 사실은 대입을 위해서죠. 그러니까 대입 아웃풋이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치동에서는 전략적으로 중등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중3이라고 하지 않고 예비 고1이라고 해요. 중3이 아니라 예비 고1. 예비 고1이라고 해야지 뭔가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더 다급해지죠, 마음이. 왜냐면 이제 고등학생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예비 중1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비 초1. 네네. 예비 영유. 네. 끝이 없습니다. 태교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사교육이. 어떻습니까? 이제 막상 근데 들여다보면 이 학원가 입장에서도 좀 껍데기만 화려하고 좀 허울만 좋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다면서요. 지금 대치동에서 왕자를 가졌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학원이 있어요. 거기가 네, 엄청 잘 나가는 학원인데 사실 5년으로 알 수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학령 인구가 굉장히 급감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 수능을 한 40만 명 정도 봤는데 저희 한 그 20년 전만 해도 한 70만 명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 줄었고 이제 지금 출생아 수 생각하면은 이제 앞으로는 뭐 한 30만 명대인데, 그러면 아무래도 대학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상위권 대학의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면은 여기에 가기가 훨씬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원을 찾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유명 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재무제표나 이런 걸 뜯어보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인건비, 뭐 임대료 이런 건데, 그러니까 거기 강남 대치동에 있는 건물이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임대료를 내는데 돈을 많이 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에 학원을 두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대치동에 있는 학원이 분원을 내면은 거기에서 여기 사실 분원에서 돈 번다 그래요. 대치동 학원들이. 그러니까 본사는 대치동에 있는 대치동 무슨 학원이 경기도에다가 분원을 낼 수도 있고 대치동 학원이 왔다 막 이렇게. 근데 또 거기에 가져가는 강사들 인건비도 굉장히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망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들었을 때 모르는 학원인데 당시에는
그 대입 시장을 주도했던 학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유행은 아니고 산업에서의 경쟁력? 네. 이것도 굉장히 빨리 떴다가 빨리 사라질 수도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대치동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사교육 실태, 이른바 사교육 1번지라고도 책에도 썼는데 좀 어떤 생각이 많이 들던가요? 저는 그 대치동 학원 강사 인터뷰했던 게 조금 인상적이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아직 미혼이셨는데 아기 낳으면 대치동 보낼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안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정도 보내고 싶대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대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렸을 때는 안 보낼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지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모든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선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단적 그 정말 모르는 개념을 짚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높은 반만 들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낮은 반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자기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풀이가 필요한 뭐 고등학교 때라든지 이런 때는 좀 보내겠지만 어렸을 때는 보내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선행을 하는 아이들끼리 모여 있으면 또 그게 일반적인 걸로 알고 대치동 이야기 이 책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강영현 기자에게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치동을 없앤다면 우리나라 사교육이 사라질까? 이들과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더라도 가까워지려는 발걸음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 구절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뭐 대치동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점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대치동을 없앤다고 우리나라 사교육이 없어질까요?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좀 더 제대로 알아야지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제 교육의 변화, 뭐 발전을 위해서 이 대치동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꼭 대치동에 가려는 뭐 학부모나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정책 결정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대치동의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꼽아봤습니다. 대치동에서 공부를 했었던 나머지 3명의 공동 저자는 집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그 친구들은 이제 좀 객관적인 측면에서 대치동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생각은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괴이한 것도 괴이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들이 봤을 땐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제3자의 관점에서. 그렇죠. 저도 몰랐던 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놀라기도 했고요. 특히 요즘에 그 인터넷에서 그 대치맘 패러디 때문에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웃고 넘길 게 아니라 그 현상은 어떠한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할 거리가 있는지 같이 또 짚어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대치동 이야기의 공동저자 한국경제신문 강영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